개인적으로도 국정원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안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사드 갈등 봉합을 위한 한중 협의문에 대해 중국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언행 일치까지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 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정 채용이 의심되는 입사자의 부모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가 출범할 때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기무사 자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특조위가 확보한 25건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5.18 관련 중요 자료는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성화는 101일간 전국을 돌며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알라시는 위대하다고 외쳤고 차량에선 IS를 언급한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몰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을 만들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더니 2주간 2만 6천 명이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불법 몰카 영상 유통도 줄어들었는데 기발한 캠페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한쪽 다리 일부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국가 역할론을 강조하고 불평등 해소와 적폐청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문제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8시 뉴스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속보로 시작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1,500여만 원을 용돈처럼 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돈을 그만 보내라고 말했는데 이건 국정원 돈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을 현금으로 상납받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7월 돌연 국정원에 당분간 돈을 그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가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게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또 국정원 이현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달 받은 1억 원 외에 용돈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매달 1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별도로 받은 돈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비서관과 구속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에 불려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매달 상납된 돈 말고 또 청와대는 국정원에 따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초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나중에 국정원에서 받은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의 당내 경선 추이 등을 살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계는 당시 김무성 당대표 측과 세대결을 벌이다 이른바 공천 옥새 파동을 겪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관련 내용을 넣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이 전 비서관이 비용 지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여론조사는 현기환 수석과 신동철 비서관 등 당시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운대 LCT 관련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부산에서 서울로 이감시켜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의 시행과 그 결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사드 문제를 일단 봉합하자는 어제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표에 대한 중국 쪽 평가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와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합의를 환영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사드 공동발표문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먼저 양국 관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게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국이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양국 간 문화와 경제 협력이 예전만큼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단체 관광 비자를 허가해주거나 한한령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한국의 언행일치를 강조하면서 한중 간 경제 교류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我们希望呢，韩方呢与中方呢共同努力，为两国在各个领域开展交流与合作创造良好的条件。 이번 사드 합의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선 자신들이 통큰 결단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업종의 경우 지난달 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들었는데 때문에 최근 중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거나 투자를 중단한 기업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적으로는 이번 협의로 한중 관계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찾을 걸로는 보이지만 중국 진출이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아직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어서 정연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베이징에 문을 연 자동차 브랜드 체험관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류에 힘입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입니다. 단기간 내에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중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내 화장품 9개 업체는 지난주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생방송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업종의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증가율이 더 폭발적으로 되지 않을까. 자동차 내수 판매가 굉장히 회복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수출도 굉장히 양호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하지만 기업들은 예전과 달리 신규 투자를 꺼리는 등 중국 사업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지난 행보에 적잖이 실망한 데다 아직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시장은 솔직히 시장 상황이라든가 수요 같은 걸 과모시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업들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 등 중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가시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의 경력 기간을 수정해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금감원의 채용 비리 중 하나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 처리 전문 직원 40명을 뽑을 때 발생했습니다. 서류 전형 점수를 고쳐 합격 대상자 5명을 탈락시키고 불합격 예정자 5명을 합격자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감원 출신 지원자 3명이 있었는데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부는 3명의 입사 지원서를 직접 챙겨 잘못 기재한 경력을 고쳐 경력 점수 만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인성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금감원에서 일하며 인성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합격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국장은 올해 1월 금감원 부원장부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채용 비리 결과 발표로 사표를 내 지난달 12일 사직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용 청탁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서태종 당시 금감원 수석 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부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전 부원장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금감원에 합격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부모 집을 압수수색해 금전 거래 내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단면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은 비리 백화점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 김모 씨가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확인한 임원들이 정원을 늘려 합격을 시켰는가 하면 면접 1, 2위를 탈락시킨 뒤 3위를 뽑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합격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금감원 수석부원장 출신으로 채용 청탁자로 지목된 김용환 NH농협지주 회장 집무실 등과 함께 청탁이 의심되는 합격자 부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정채용 청탁에 대한 처벌과 함께 청탁으로 합격한 직원들의 퇴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820여 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근 5년치 채용 비리 여부를 특별 점검키로 했습니다. 경찰도 올 연말까지 채용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그리고 기업체 채용 비리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한 사립학교 교감이 자신의 비위를 적발한 교육청 감사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감독기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실태.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가 출범할 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자료에서 뭔가 발견될까 기대가 컸습니다. 헬기 사격을 비롯해 광주의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특조위가 확보한 25건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5.18 관련 중요 자료는 이미 다 파기된 걸로 조사돼 있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말 기무사는 문두식 사령관 지시로 기무사에 남아있는 5.18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문건을 보면 대통령들에게 직보됐던 최고급 첩보, 이른바 중보 목록에 있는 5.18 관련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93년엔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문건과 광디스크 2개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관련 중요 문서들이 8, 90년대 전량 파기된 것으로 기무사는 분석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80년 초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 등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했고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의 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5.18 직후인 81년에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보관했던 자료를
가로 세로 70cm 크기의 나무 상자 8개에 넣어 지하 벙커에 폐쇄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96년 11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웠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멀쩡한 자료면 파기했겠습니까? 누가 언제 지시를 했고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는지를 지금은 전면 재조사해서. 임재문 전 사령관은 SBS와 통화에서 5.18 관련 자료는 본 적도 없고 소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5.18 특조위는 다른 군 기록 확인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로 돼 있는 활동 기간의 연장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장홍경입니다.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한 여권의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듭 홍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임대소득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나중에 소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당이 엄호에 나섰는데 오히려 논란만 키웠습니다.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이것은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 증여입니다. 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절세 방식이고. 하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분할 증여를 부추긴 것처럼 말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탓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빈축을 샀습니다. 아이에게 수억 원대의 어떤 재산이 이렇게 물려지는 상황 자체가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 홍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 현우석 당시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절세 방식을 공격했던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게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박성진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를 가동할지 말지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지구촌 눈과 얼음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쇼트트랙과 피겨 종목이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앞인데요. 근처에 스피드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경기장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개막을 100일 앞두고 대회를 밝힌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봉송길에 올랐습니다. 성화는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을 돌며 올림픽 열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체화된 평창의 불꽃이 안전램프에 담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함께 성화봉에 불꽃을 옮겼고 13살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가 첫 주자로 나서 인천대교에서 역사적인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와 빙속 여제 이상화를 포함한 101명의 주자가 첫날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성화는 인천대교를 건너 송도 달빛축제공원에 도착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림픽에 있어서 성화 봉송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잠시 후 밤 9시 제주로 옮겨진 뒤 내일부터 평창을 향해 출발합니다. 101일 동안 전국을 도는 2018km의 대장정입니다. 이번 성화봉송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봉송 방식이 화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있는 통영 앞바다에서는 거북선이 등장하고요. 백마강에서는 황포도배로 성화를 나릅니다. 성화는 바다 속까지 들어갑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해저 탐사로 보신 크랩스터에게 성화를 전달합니다. 지상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되는데 곡성 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가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케이블카와 집 와이어가 성화 봉송에 참여합니다.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는 인간형 로봇 휴보가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미래까지 어우르는 봉송길에는
한반도 인구를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200m씩 뛰면서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내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장에 도착하면서 축제는 시작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짜 몰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발하면서도 그 안에는 묵직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방 안에 혼자 있던 학생이 조심스레 PC를 켜고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잠시 뒤 옷을 갈아입던 여성이 갑자기 귀신으로 변하고 지켜보던 학생은 혼비백산합니다. 이어 그녀를 자살로 모는 건 당신일 수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몰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경찰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 가짜 몰카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는데 2주 동안 2만 6천 명이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몰카 영상은 1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캠페인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근절 노력을 해왔으나 저희 부산경찰은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800여 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00여 건으로 최근 8년 동안 542% 증가했습니다. 가짜 몰카 프로젝트를 추진한 부산경찰은 몰카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확산과 몰카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동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권한은 학교 재단이 쥐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학교 재단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관철된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 조사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서 모욕과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감 A씨에 대해 징계하라는 요구를 2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자유학기제 사업비 100여만 원을 교장과 교직원 퇴임식에 쓴 것이 적발돼 견책 요구를, 7월엔 교과협의회비 28만 원을 회식에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냈다가 정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재단은 수위를 낮춰 처음엔 자체 경고를 했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재단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교감은 비위를 적발한 교육청 감사관에게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감사관에게 목을 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 감사관한테 사랑해요라고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한다든가 학교 직원이 메모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라고 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지만 사립학교 징계권이 없는 교육청으로선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무마한다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밖에 없죠. 비위가 적발돼도 교육당국을 무시하는 일부 사립학교들. 현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금 일본은 20대 청년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 나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려 9명을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집 안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상냥했던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은 9구나 됩니다. 27살 시라이 씨는 지난 8월 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불과 2달 만에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시라이 씨 용의자의 집입니다. 시라이 씨 용의자는 경찰에서 남녀 커플을 포함해 20대 5명 그리고 10대 4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부분 SNS를 통해 접근한 뒤 금품이나 성폭행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해온 엽기적 수법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相手を殺害するプロセスを楽しむ、要は相手が苦しむっていう、それが非常に自分にとっての強い快感になると。 하지만 일본 언론들이 만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엽기적 범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割と静かで真面目だった印象ですね。そんなことする人だ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でもショックというか。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빠칭코와 성매매 업소의 직원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 범죄의 용의자가 너무나 선량한 시민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일본 사회가 다시 한번 경악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미국 뉴욕 중심가에서 트럭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날 벌어진 이 끔찍한 차량 테러로 8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할로윈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뉴욕 맨하탄의 자전거 도로에 갑자기 소형 픽업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트럭은 1.6km를 질주하며 자전거와 행인들을 마구 덮쳤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졌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When I go down, I see two gentlemen laying right there in the bike lane with tire marks across their body.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9.11 테러가 일어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으로 평소 자전거 이용객들과 보행자들로 붐비는 지역입니다. 8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29살 남성으로 범행 직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고 차량에서 IS를 언급한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That's consistent with what's been going on. So that along with the statement has enabled us to label this a terrorist event. 무엇보다 이번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테러란 점에 미 수사 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유행인데다 폐망 직전에 몰린 IS 조직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학 정보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때 기침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숨진 뒤 SNS에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김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단정하면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할지 알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자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7쪽짜리 파워포인트 형식인 첨부 파일은 혼자 운전하다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는 예로 시작합니다. 대처법으로는 강하게 반복해서 기침을 하라며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이뤄져 병원까지 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가 있어 믿기 쉽지만 전문의들은 잘못된 의학 정보라고 말합니다. 환자분들은 15초에서 30초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기침을 한다든가 뭔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근거를 가지고 밝혀진 방법은 없다고. 작성자로 돼 있는 서울 아산병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SNS를 떠돌던 글이 김주혁 씨의 죽음을 계기로 재가공돼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들은 혼자 있을 때 심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119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적절한 대처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한쪽 다리 일부를 잃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대처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된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던 83살 정모 씨는 지난달 13일 우측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지난 7월 2일 정 씨의 딸이 문병 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다리를 보니까 분대가 얇게 말아져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간병인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목욕하다 살짝 다쳐서 괜찮다고. 그런데 50여일이 지난 8월 22일 어머니를 요양병원 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욕창으로 폐혈증이 진행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뒤꿈치가 없었어요.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엄마한테 있을 수 있지? 상상도 못했어요. 요양병원 진료 기록에 따르면 욕창 때문에 소독 같은 처치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1일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이 붕대 감은 모습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 가족에게 알렸다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남은 치료는 괴사 부위 절단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배우 최시원 씨의 개가 사람을 문 곳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또 얼마 전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시비 끝에 사람을 밀쳐서 숨지게 한 곳 역시 엘리베이터였죠. 자, 이런 잇따른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이른바 패티켓이 강조돼 왔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지 연속 기회 반려견 공존의 조건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장세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려견도 동반 가능한 한 쇼핑몰. 엘리베이터에 목줄을 맨 대형 진돗개 2마리가 주인과 함께 탑니다. 다음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려다가 개들과 맞닥뜨리자 놀라서 뒤돌아 나갑니다. 그런데도 개 주인은 태연한 표정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매장 구경을 하던 중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용변을 봅니다. 주인이 용변을 치우겠다며 개 목줄을 놓습니다. 커다란 진돗개가 쇼핑몰 곳곳을 활보합니다. 그런데도 개 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주인 말은 잘 듣나요? 네, 맞아요. 복종 훈련 같은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한 여성이 작은 시추를 품 안에 안지 않고 끌고 들어옵니다. 불독을 데려 나온 개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워낙 순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 개들은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문이 딱 열렸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때는 자기네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가능한 개를 안고 타되 개가 다른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구석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고 타기 어려운 덩치 큰 개는 구석으로 몰아주거나 타인과 동승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며 예산안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 불공정 구조 척결을 내걸었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때라며 적극적인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고 권력기관 개혁안은 적폐청산 입법이라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손팻말을 붙이고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과 적폐청산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되 단호한 우리 정치 의사를 표현하겠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는데 한국당 의원들도 응했습니다. 청와대 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오셨네요라는 문 대통령 인사에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답했을 뿐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경제와 복지, 안보 정책에서 청와대 독주는 안 된다고 밝혀 치열한 예산, 입법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오는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방문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무역 균형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우리로선 부담스러운 청구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공항에 내리자마자 평택 미군 기지를 먼저 방문합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 뒤 이튿날 국회 연설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비무장지대 방문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정에서 제외했다고 백악관이 최종 확인했습니다. 평택기지 방문 이유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 순방 시 무역 균형 논의가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핵과 통상 문제는 별개이며 양보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미 FTA 개정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청구서를 뽑아들 가능성이 큽니다. In a few days, I'll be traveling to Asia to advance Americ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청와대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순방팀에서 빠졌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모레 일본에서 국제여성회의 기조연설만 한 뒤 곧바로 귀국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의 세계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간 중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한미 간에 최근 미국 첨단 무기 도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우선 고려하는 무기는 최첨단 지상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상 10만 제곱킬로미터를 탐지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금강산 이북까지 감시할 수 있는 금강 정찰기, 2023년까지 5기가 전력화되는 정찰 위성,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할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감시 자산으로도 100대에서 250대까지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을 탐지할 고성능 정찰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기종을 검토 중이며 미국 보잉의 조인트 스타즈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유인 정찰기로 10km 안팎 고도에서 최대 600개의 지상이동 표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실전 능력이 입증됐고 북한 도발이 있을 때 한반도 상공에 여러 차례 전개된 적이 있는 지상이동 표적 감시에 최적화된 정찰기입니다. 가격은 한 대에 3~4천억 원 정도. 하지만 고가의 특정 기종을 수의 계약으로 사기보다는 다양한 첨단 정찰기들과의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형 기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정찰기를 이제 후속 사업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첨단 무기 도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지난주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어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운동량이나 혈당 같은 수치를 검증해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안호채 씨.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매일 운동량을 체크합니다.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7일 잡았을 때 5일 이상은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건강관리로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병 발생과 조기 사망률을 낮추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이러한 상품이 활성화되면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으로 건강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검증을 위해 혈당 수치 같은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혼돈이 와서 모든 병력을 주다 보면 결국 그것이 축적돼서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험업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질병, 사망보험 위주로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이슈에 대해 한 발 앞서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SBS 미래한국 리포트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IMF 경제위기 20년을 맞아 그동안 심화된 양극화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혜 기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15차 미래한국 리포트는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 사회라는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 400여 명의 큰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약간 올리고 그 돈으로 양극화를 줄이려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 1% 비중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핵심 원인은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의 승자가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격차를 더 벌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산가와 무자산가 간 힘의 불균형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SBS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 공유제의 시행, 그리고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또 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와 희생, 상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업이 되었습니다. SBS 이정혜입니다. 네, 앞서 전한 것처럼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서 축제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첫 봉송지인 서울과 인천에서는 축하 콘서트까지 열렸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지금 막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평창을 밝힐 올림픽 불꽃이 750명의 국민 환영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 성화대에 옮겨지면서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봉송 주제가 넷 에브리원 샤인 공연으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올림픽 때 성화 봉송을 봤었는데 30년 만에 또 딸을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요. 전국 곳곳을 돌며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릴 봉송 레이스가 이곳 인천대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성화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취타대 연주와 2천여 시민의 환호 속에 출발! 피겨 유망주 유영이 평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빙속여제 이상화는 60번째 주자로 참가해 빙판 대신 인천대교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제가 이렇게 꿈꿔왔던 성화봉송을 하게 돼서 저한테 너무 영광입니다. 인천대교부터 송도까지 20km 구간을 지나며 뜨겁게 달궈진 첫날 봉송 열기는 인천 송도와 서울 광화문에서 동시에 열린 축하 공연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국민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성화봉송 첫날 101번째 마지막 주자인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인천 송도에 마련된 임시 성화대에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이동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지방인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활동하기 큰 불편은 없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예보가 없는 중부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면 날은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올림픽 유치를 희망했고 그 열정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열정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힘을 모을 때입니다. 남은 100일은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